이게 당신들 진짜 얼굴이야. 새벽 4시 주방 창문 너머로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서록은 그 시간이 되면 언제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알람 시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1,500번도 넘게 반복된 새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서록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니, 침대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주방 한쪽 구석에 마련된 좁은 다락방의 이불한 채였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펴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척추가 삐걱거렸습니다. 50년 가까이 굽혀진 채로 살아온 목뼈와 등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을 펴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바닥 가운데 희끄무레하게 변색된 흉터가 송금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튀어 올랐던 그날 이후 이 손바닥은 감각을 잃었습니다.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픈지 시린지 이제는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손가락들이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기계처럼요. 서록은 다락방 사다리를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주방이었습니다. 그녀가 30년을 보낸 전쟁터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환풍기는 멈춰 있었지만 그녀의 왼쪽 귀는 여전히 그 소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30년 동안 귓속을 파고들어 이제는 조용한 새벽에도 기울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록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의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매일 아침 바라본 풍경이 눈꺼풀 안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 연못 하나, 그리고 저 멀리 사랑채의 붉은 기와지붕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소리 없이 걷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사람들은 그녀가 보이지 않길 원했습니다. 들리지 않길 원했습니다. 존재하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투명한 사람이 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공기처럼 숨쉬는 법을 말입니다. 조리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빨간색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손때로 검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서록은 그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서록이라는 늙은 식모가 30년 동안 꼬박꼬박 적어 내려간 이 집안의 살림 내역이라고 말입니다. 쌀 한 가마니가, 된장 한 항아리 가격, 손님 접대에 들어간 술값까지 한 푼 한 푼 빠짐없이 기록한 가계부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록은 공책 표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였습니다. 빛바랜 잉크로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6년 4월 12일.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28살이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이랬습니다. 오늘 민재훈이 내게 말했다. 아이를 지우라고. 어머니의 명령이라고.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40년 전에 흘린 눈물이 아직도 그 자리에 마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록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이름,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이 집을 드나든 모든 사람들의 비밀을 기록했습니다. 주방에서, 복도에서, 정원 구석에서 그들이 나누었던 더러운 거래들을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찾아와 돈봉투를 건넸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업인들이 모여 앉아 누군가를 제거하자고 모의했던 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 집의 본부인이 갓 태어난 아기를 그녀의 품에서 빼앗아 가던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다. 나는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을 참느라 이를 깨물었더니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본부인은 돌아서며 말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이 집 주방에서 평생 입 다물고 살아라. 그러면 아이는 내 눈앞에서 자라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단 한마디라도 진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서록의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40년 전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숨어 사는 삶과 아이 곁에 머물되 영원히 남이 되어 사는 삶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집의 식모가 되었습니다. 주방대기가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모두 들여다보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이 빨간 공책에 진실을 새겨 넣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서록은 공책을 덮고 품 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저기 저 구석 기름때가 끼어 검게 변한 환풍기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30년 동안 들으며 살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질 때까지, 두통이 올 때까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저기 저 조리대 끓어오르는 육수가 튀어올라 그녀의 손바닥을 태웠던 곳이었습니다. 비명을 삼켰습니다. 주방장이 화를 낼까봐, 본부인이 눈살을 찌푸릴까봐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참았습니다. 그 후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저기 저 싱크대 겨울밤 찬물로 그릇을 닦다가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났던 곳이었습니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고무장갑 안에 피를 흘리며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서록은 천천히 주방 가운데 서 있는 커다란 나무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식탁에서 30년 동안 수천 번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음식들이 이 집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는 이 식탁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언제나 저 구석, 주방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가 보였습니다. 사과 몇 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록은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붉고 윤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그 매끈한 촉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각 없는 손이었으니까요. 사과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서랍에서 녹슨 주방 가위를 꺼냈습니다. 이 가위로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잘라냈습니다. 팥뿌리, 닭껍질, 비닐 포장, 그리고 때로는 그녀 자신의 손톱도 잘랐습니다. 손톱깎이가 없었거든요. 가위날이 묻었습니다. 사과 껍질이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서록은 힘을 주어 눌렀습니다. 껍질이 뜯겨나가며 과즙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사과를 한 조각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깎아서 남들에게 주었던 사과를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먹어보았습니다. 맛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달기만 했습니다. 눈물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설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이 연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해는 어제까지의 해와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 그녀는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30년 동안 갇혀 살았던 이 주방을, 이 다락방을, 이 그림자 같은 삶을 뒤로하고 걸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설옥은 품속의 빨간 공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젯밤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민준호가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다. 그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본부인과 회장 부인이 비웃었다. 30년 동안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내 입을 다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늘 나는 진실을 세상에 말할 것이다. 설옥은 공책을 덮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깊숙이 공기가 들어찼습니다. 30년 동안 눌려있던 가슴이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은 끝났고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설옥의 진짜 인생도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설옥이 28살이던 해 그녀는 서울 종로의 작은 찻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차를 따르고 유리잔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팁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성실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고 실수 없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찻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고 라디오에서는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설옥은 그 시절을 좋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밤에는 단칸방에 돌아가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민재훈을 처음 만난 건 그의 봄이었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옥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 주세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설옥은 녹차를 내왔습니다. 재우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매번 녹차를 주문했고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구석 햇빛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설옥이라고 합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눈처럼 맑은 옥이라는 뜻인가요? 설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재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찻집을 찾았고 설옥은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가 오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잔을 더 꼼꼼하게 닦았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석 달 후 재훈이 물었습니다. 저와 저녁을 함께 하실래요? 설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변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이 재벌가라는 것, 어머니가 무섭다는 것,
자신은 사업보다 책을 좋아한다는 것, 하지만 장남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옥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힘들면 제가 옆에 있을게요. 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가을,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재훈은 설옥에게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손수건, 머리핀, 낡은 시집 한 권이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설옥은 그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밤에는 시집을 읽으며 재훈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겨울, 설옥은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그녀의 어깨 위로, 머리 위로 쌓였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아이가, 그녀의 아이가 말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설옥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야 할 얘기가 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한강변 벤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첫 데이트를 했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재훈 씨.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설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설옥 씨. 나는 무슨 말이에요?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재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세요. 우리 관계를. 설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어젯밤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그 여자를 끊으라고. 안 그러면 집안에서 쫓겨날 거라고. 그래서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머니와 싸울 용기가 없어요. 설옥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럼 같이 도망가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설옥 씨, 우리 셋이서 살면 돼요. 작은 집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일할게요. 우리 아기를 지켜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우리를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요? 아기를 없애라고 하셨어요. 설옥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그 아이를 지우라고. 그래야 모든 게 조용히 끝난다고. 설옥은 재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우리 아기예요. 재훈 씨 아기라고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뭐예요? 당신 어머니가 무섭다고요? 그게 이유예요?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옥은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갑고 쓰라렸습니다. 재훈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설옥 씨, 설옥 씨.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옥은 단칸방에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베개를 얼굴에 대고 비명처럼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내 아빠가 겁쟁이라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반드시. 사흘 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옥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재훈이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재훈의 어머니, 이 집안의 본부인이었습니다. 한서록 씨죠? 누구세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본부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좁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록은 앉지 않았습니다. 본부인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아이를 지우세요. 싫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필요 없어요. 본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 도움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사생아로 말입니다. 서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 아기예요. 당신 아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피를 받은 아이입니다. 본부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집안의 망신이 됩니다. 언론이 달려들 것입니다. 재훈의 정략 결혼도 무산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건 당신들 문제잖아요. 서록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저는 재훈 씨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기만 낳고 조용히 살게요. 본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피를 받은 아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본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세요. 서록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정식 자녀로 자랄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본부인이 서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서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다면 아이를 지우세요.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본부인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저녁까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인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서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도망칠까?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을까?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울까? 그러면 모든 게 끝날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을 말입니다. 새벽녘 서록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그리고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부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녀가 어떤 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9달이 지났습니다. 서록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작고 빨갛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서록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행복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이름은 준호야. 그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간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아이를 주세요. 싫어요.
설옥은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약속이 다르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저희를 내버려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약속 한 적 없습니다. 본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들, 아이를 데려가세요. 간호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설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 아기예요. 내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팔에서 아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출산으로 기력이 다한 그녀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목청껏 울었습니다. 엄마를 찾듯이요. 설옥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아기만은 돌려주세요. 제발이요. 본부인은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일어나세요. 싫어요. 아기 없이는 못 일어나요. 본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보고 싶습니까? 네. 제발이요. 그렇다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설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 주방에서 일하세요. 식모로요. 네. 그러면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단 한 번도 당신이 엄마라고 밝혀서는 안 됩니다. 설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당신이 입을 연다면 아이는 즉시 해외로 보내질 것입니다. 다시는 못 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을 다문다면 평생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설옥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기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약속합니다. 설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한설옥은 민가의 식모가 되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한설옥은 그 집의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는 숨어 있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그림자처럼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호는 자랐습니다. 아기에서 소년이 되었고, 소년에서 청년이 되었고, 청년에서 중년이 되었습니다. 설옥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복도 끝에서, 정원 구석에서 말입니다. 준호가 첫걸음을 뗐을 때 설옥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기뻤지만 소리내어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설옥은 교복 입은 그의 뒷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방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가방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설옥은 달려가서 가방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본부인은 웃었고 민재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설옥은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옥도 웃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설옥은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고 손은 주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이제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설옥은 만족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은 그림자로 살아도 아들만은 햇빛 아래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서록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환풍기가 웅웅거렸고 기름이 튀었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서록은 놀랐습니다. 준호가 주방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도련님이었고 주방은 하인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서록은 황급히 앞치마를 매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몇 년이나 계셨죠? 30년쯤 됩니다. 30년.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참 오래 계셨네요. 서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록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굳어졌습니다. 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주방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요. 서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본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집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낡은 것들은 정리해야죠. 낡은 것들. 그 말이 서록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저는 퇴직금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서록은 황급히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멈춰섰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비켜주시겠습니까? 도련님, 제발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죠? 서록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진실이 지금 이 순간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나는 당신 엄마야. 당신을 낳은 사람이야. 당신이 태어날 때 내 품에 안겼던 그 아기야.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본부인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아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요.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그 위협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재촉했습니다. 서록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정말 오래 봐왔습니다. 아기였을 때부터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는 도련님의 성장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도련님을 잘 압니다. 준호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식모일 뿐입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서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주변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불필요한 연결고리들을 끊어야 합니다. 당신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연결고리라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집에 30년이나 있었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할머니께서 왜 당신을 그렇게 오래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록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조리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시대입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준호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주방 문이 닫혔습니다. 서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국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불필요한 연결고리, 그게 그녀였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지켜본 엄마가 그저 불필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장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민재훈의 아내, 준호의 법적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서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그래요? 서록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회장 부인이 서록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년 동안 참 고생 많았어요. 주방에서 살면서 내 아들 키우는 거 지켜보느라 힘들었겠어요. 회장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요. 준호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해요. 당신이 아니라요. 서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뭐죠? 그냥 늙은 식모일 뿐이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쓸모없는 늙은이죠. 그만하세요. 서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진실이 듣기 싫어요? 회장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30년 동안 두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경영에서 물러나셨죠. 이제는 제 시대예요. 그리고 제 아들의 시대죠. 회장 부인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섰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퇴직금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국이 넘쳤습니다. 냄비에서 국물이 넘쳐 가스레인지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록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서록은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공책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공책을 펼쳤습니다. 30년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민재훈이 정치인들과 뒷거래를 한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얼마의 돈이 오갔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경쟁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준호가 대학 입학을 위해 뇌물을 쓴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기록도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민재훈과 다투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서록은 보았습니다. 민재훈이 그를 밀어낸 것을 말입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서록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썼습니다. 오늘 민준호가 나를 내쫓았다. 그는 나를 불필요한 연결고리라고 불렀다. 회장 부인은 나를 더럽고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했다. 30년 동안 침묵했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니, 너는 나를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 내일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말할 것이다. 서록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설옥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더럽다고 했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 집안이 저지른 죄악을, 숨겨진 비리를, 모든 거짓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것이 내가 30년 동안 살아온 이유다. 설옥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주방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밝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빛이 돌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연함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결연함이었습니다. 설옥은 조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을 때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30년 침묵의 끝이자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설옥은 이 집을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신었던 낡은 운동화를 신고 30년 동안 입었던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빨간 공책을 품에 안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기와지붕도, 정원의 은행나무도, 주방 창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신호등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옥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주방에만 갇혀 있었던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설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설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등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산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리셉션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설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고발건으로요. 여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설옥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름표에는 장민석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장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설옥은 품에서 빨간 공책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장 변호사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실입니까? 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30년 동안요. 장 변호사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설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내용이 세상에 나가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간은 이 나라 재벌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이들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설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이유입니다. 장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장 변호사는 빨간 공책의 내용을 법정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증거별로 정리했습니다. 서록의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왜 침묵해야 했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민가의 비리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특집 뉴스를 내보냈고 신문에는 일면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여인이 주방에 숨어 살며 모든 비리를 기록해왔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민준호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민가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서류들이 압수되었고 관계자들이 소환되었습니다. 민재훈이 조사를 받았고 회장 부인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민준호도 소환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록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민준호가 나왔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친어머니를 식모로 30년 동안 부려먹은 사실이 맞습니까? 준호 씨, 어머니를 내쫓으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까? 준호 씨, 할 말씀 없으십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록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저것이 그녀가 30년 동안 지켜본 아들이었습니다. 저것이 그녀가 품속에서 안아보지도 못한 채 빼앗긴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누군가 고시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록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좁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앉으세요. 서록이 침대 끝을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록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록은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을, 울고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온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얼마나 듣고 싶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고발을 취하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서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록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제 나를 불필요한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더럽고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했죠. 그건 제가 미쳐서 한 말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닙니다. 서록이 준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로 말입니다. 어머니, 나는 30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첫걸음을 뗄 때도, 학교에 갈 때도,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모두 지켜봤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당신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으니까요. 서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로 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생일날 나는 주방에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나는 주방 창문 너머로 당신 방의 불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당신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졸업할 때 나는 현관 구석에 숨어서 당신의 뒷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쫓아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럽고 쓸모없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당신이 지금 무릎 꿇은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곤란해졌기 때문입니다. 서록은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뿐이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만하세요. 서록이 돌아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30년 전 당신이 내 품에서 빼앗겨 갔을 때 우리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낳기만 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머니,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서록은 돌아서서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서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서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 부인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록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한 번만 얘기합시다. 회장 부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서록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회장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 집 바닥에 핏자국을 닦아낸 게 누군지 잊으셨나 봅니다. 회장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닦은 건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의 목을 칠 칼날이었습니다. 서록은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 부인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록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민재우는 배임과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장 부인은 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준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회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서록은 방청석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피고인석에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만족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전함만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장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서록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판결이 끝난 다음 날 한서록은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방 뒷문이 아니라 손님들이 드나들던 바로 그 정문으로 말입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재웅과 회장 부인은 수감되었고 민준호는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본부인은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서록은 천천히 집 안을 걸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고 복도를 걸어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이었습니다. 30년을 보낸 전쟁터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가스레인지, 환풍기, 싱크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록은 조리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감각 없는 손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주방 앞치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걸쳤던 그 앞치마였습니다.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구석은 헤어져 있었고 끈은 여러 번 묶고 풀어서 늘어나 있었습니다. 서록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30년의 무게가 거기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가지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못도 보였습니다. 물은 잔잔했고 햇빛이 수면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서록은 연못 옆 빈터에 앞치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앞치마 끈을 핥았습니다.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회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앞치마가 타들어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 30년의 고통이, 30의 침묵이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서록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는 완전히 타서 제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날아갔습니다. 하늘로, 연못으로, 정원 구석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서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가볍게,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록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나는 자유다. 집을 나왔습니다.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큰 저택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집일 뿐이었습니다. 서록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 후 서록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분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은 15명 뿐이었습니다. 전교생이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은 둘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서록은 그곳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급식 조리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리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 밥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록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분교의 주방은 작았습니다. 그 큰 저택의 주방에 비하면 정말 작았습니다. 가스레인지 2구, 냉장고 하나, 작은 조리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록은 그곳이 좋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문을 열면 산냄새가 들어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날 아침 설옥은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부드러운 계란말이, 고소한 김구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떠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오신 한설옥 선생님이 급식을 담당하십니다. 인사드려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옥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식모, 아줌마, 주방대기로 불렸던 그녀를 말입니다. 맛있게 먹어요. 설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더 달라고 했습니다. 설옥은 기쁜 마음으로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국도 더 떠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영양을 생각해서 메뉴를 짰습니다. 계절 채소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가끔 만들었습니다. 돈가스, 떡볶이, 김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설옥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반찬 뭐예요? 선생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내일도 이거 해주세요. 아이들이 설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옥은 그 모든 말에 대답했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 오셨어요? 서울에 계시다가요. 설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왔단다. 새로운 시작이요? 응.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이는 상관없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새로운 시작 해볼래요. 설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분교 운동장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눈싸움을 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설옥은 주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할까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생강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빨갛게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추워요. 어서 와요. 차 마시렴. 설옥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몸이 따뜻해져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설옥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의 웃음을 볼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분교 뒤편산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들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아이들은 소풍을 갔습니다. 설옥도 함께 갔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와글와글 떠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설옥은 그 옆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한 여자아이가 설옥에게 진달래 꽃을 건넸습니다. 예뻐서 따왔어요. 선생님 드릴게요. 설옥은 꽃을 받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고마워. 서록이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울어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쁜 눈물이야. 서록은 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록은 분교에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밭일도 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록은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민준호였습니다. 서록은 편지를 뜯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만두었고 작은 서점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들 준호 올림. 서록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한 아이가 서록을 불렀습니다. 같이 놀아요. 서록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운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선생님이 술래예요. 아이들이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서록도 웃으며 아이들을 쫓아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늙은 다리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도망갔습니다. 서록은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서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가볍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그랬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가벼웠습니다. 30년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30년의 고통도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서록이었습니다. 누구의 식모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한서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록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